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정책과 소통합니다. 소통 정통. 오늘 이 시간은 오죽하면은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싶은 인구 절벽, 저출산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하는데 그 잘 안 와닿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 심각한가요? 저희가 작년 2017년에 합계 출산율이 1.0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숫자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2017년에 태어난 아이가 전체 35만 8천 명인데요. 네. 우리 인구 통계청이 이제 그 출생아 수를 계산했을 때 1970년도에 100만이 넘었고요. 1980년대에 8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하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반도 넘는 숫자가 꽉 찬 교실이 2분의 1도 안 되게 됐다. 이 정도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인구가 줄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예전에 저 학교 다닐 때는 막 학생 엄청 많았거든요. 70 몇 번까지 있고. 막 오전반, 오후반으로 네, 나눠서 네. 수업도 하고 예. 이제 아마 2029년부터는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인구가 저절로 줄게 되는 이걸 한 2029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제 그 인구의 크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늘 3, 4, 5천만 명을 기준으로 국가적인 어떤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해놓고 흘러왔기 때문에 결국은 비율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늙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을 부양해나는 어떤 젊은 세대는 줄어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문제가 예상될 거라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결과잖아요. 태어나는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더 많아. 그러니까 눈 뜨면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한 30년 지나면 네. 인구가 어느 순간에 뭐 2,500만 명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간 뭐 저출산 대책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지원도 뭐 100조 이상 들어갔다. 네네. 근데 왜 이게 회복이 안 될까요? 우리나라의 사실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1997년 IMF입니다. IMF가 생기면서 그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비정규직이 많아졌고요. 네.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노동자들이 좀 권리를 요구하고 육아휴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아무도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고용 상황, 그다음에 그동안의 어떤 정책의 방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를 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찬호 박사님.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러다가 뭐 우리가 지구가 인구 폭발할 것이다. 약간 분위기가 좀 적게 넣어라라는 분위기에서 우리 땐 더 했는데 네네. 덮어놓고 나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뭐 이런 그 포스터가 아주 표현이 역사의 맥락을 잘 네. 보여주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바뀌어가지고 야 이거 막 저출산 그러니까 되게 막 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구조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뭐 첫째 한호 400만 원 준다, 둘째 한호 600 준다, 셋째면 1,000만 원 준다. 사실 그런 지자체들이 굉장히 홍보처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그것 때문에 출산을 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돈 때문에. 근데 출산을 했는데 그게 좀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에이, 뭐 이제 셋째 나와도 돈 좀 주는구나 있지. 그게 부러워서 셋째를 놓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무슨 뭐 한 번 1,000만 원 일시불로 받는다고 그 고민이 사라지고 굉장히 구조적인 생애사 전체의 고민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굉장히 좀 제대로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지자체에서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출산 장려금을 줬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낳지는 않지만 그래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셋째 낳았을 때 뭐 얼마를 주고 뭐 이런 거. 근데 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들까?
네, 네. 그런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이 낳는데 걸리는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6년 보육, 최소 20년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더 길게 이제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그 청년들의 실업 계산까지 다 하면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어떻게 키우느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선진 사회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문제 중에서 어떻게 잘 키워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못한 게 있습니다. 이제 OECD 국가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차이를 보자면 전체적으로 OECD에서는 많이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아이를 잘 키워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책의 포커스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지 단지 그냥 일회성으로 돈 주는 것 가지고 이게 정부가 많은 것을 했다. 이런 접근법은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네. 이제 3명 놓으면 돈 더 준다 이럴 때 이 여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이 걸려 있는데 아이를 3명이나 놓으라는 소리냐 이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무슨 다산이 좋다 뭐 다산하면 돈 준다 그거보다는 자신의 어떤 하나 인간으로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네. 사회적 패러다임이 있고 그것은 또 되게 타당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저는 이렇게 뭐 3명 놓으면 돈 준다 이런 게 정말 예. 물질적인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놓는구나. 돈 주면 놓겠구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여하튼 그 아이가 계속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다 써보는 걸 텐데 이제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아이 낳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야, 너 참 하나 낳고 지금 끝내면 안 된다. 너 외롭다. 응? 둘째는 가져야지. 이런 얘기하시면 매우 진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속으로는 네. 하나도 힘든데 어찌 둘을 낳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네네.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뭐 하여튼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도 힘든데 이럴 때 남편 입장에서 시부모님이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의 부모님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저도 아이가 둘인데 어휴, 그러니까 둘이시구나. 저는 사실상 보통 이 남편들이 요즘은 이제 많은 좀 본인도 힘드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돈이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상 그것보다는 아니 애 놓고 안 놓고는 내 아내가 결정을 하는 건데 왜 그걸 엄마가 신경 쓰냐 약간 이런 식의 조금 얘기를 해서 정말로 내가 이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놓는 이제 그런 풍토로 가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언제 그런 상황이 되냐 말이죠.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요즘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결혼한 친구가 결혼하지 않은 친구와 만나서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래서 결혼 안 할 거야. 비혼을 정말 부르짖는 가장 근본적인 네, 그걸 어떻게 네. 타인 나한테 간섭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이랬을 때 그 책임은 온전하게 며느리가 네. 져야 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이제 아이를 한 명 낳고 아마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육아휴직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또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 사실은 뭐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되지만 회사 동료들한테 정말 볼 면목이 없어서 못 낳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기업 담당자 1000명을 대상으로 사람인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육아휴직 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이런저런 뭐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퇴사를 권유했다든지 아니면은 승진하는데 좀 불이익을 줬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낳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나서도 사회가 많이 도와줘야지 이게 가능한데 네. 회사로 돌아갔더니 다들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승진하는데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 낳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육아휴직을 하고
그 다시 돌아간 여성들 중에 약 한 43.4%가 1년 안에 퇴사를 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슬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력 단절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고 다시 돌아갔을 때 안 받아준다. 퇴사를 권한다.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나가기가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언제 아기 가져가지고 언제 아기 낳아서 키우고 다시 어떻게 사회로 돌아가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는 이제 그 경력 단절 이런 것이 문제가 이제 아직도 간호사 같은 집단에서는 임신을 순번제로 하고 있단 말이죠. 로테이션을 짜가지고 그걸 그냥 이 조직 사회가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거죠.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에서는 그런 집단인데 임신하고 출산하고 돌아오면 남들은 막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자기는 굉장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직에서 이렇게 업무 역량이 하락하게 되고 네. 그런 어떤 악순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돌아갈 곳이 있고 또 제 직무를 보장받는다고 느끼니까 온전히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도 아이한테 좀 덜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처음엔 조금 걱정을 했는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오니까 왜냐면 육아는 나 혼자와의 싸움이어가지고 아 진짜 엄마한테 되게 엄청 잘해. 그런 두려움도 당연히 있죠. 또 특히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찾아야 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스스로 그런 규정을 자꾸 두는 게 워킹맘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없이 내가 가장 지금 현재 충실하게 노력한다면 저는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태까지의 그 저출산 대책 실패했다. 이렇게 단호하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 여성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런 그 말로 좀 표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90% 정도가 대학교를 갑니다. 그 얘기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 고등교육을 어쨌든 뭐 사회를 통해서 실현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오찬호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에 정력이 단절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아까 이제 IMF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생애에 걸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식구들이 먹고 살기가 사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든지 일하고 누구든지 좀 돌봐야 되는 사회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맞벌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게 맞벌이는 요구하면서 살림은 다 독박으로 하는 형태를 해서요. OECD에서는 듀얼 어너, 듀얼 케어러라고 하는 것들을 일상화시켰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자면 맞벌이 하는 만큼 살림도 같이 해라. 그래서 맞살림, 맞돌봄. 오, 어쨌든 좋네요. 듀얼 어너라고 하는 뜻이 그런 겁니다. 이 키워드는 바로 성평등이죠. 그래서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돌보는 일이 아니라 남자, 여자 같이 일하고 같이 돌보는 사회, 그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OECD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 20년간의 비전이었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탁기만 있다고 생활이 다 편리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털어서
널어야 되고 일이 많잖아요. 함께 일하는 거. 네, 저는 이제 함께 일하는 그 성평등도 굉장히 중요한 이번 정책 키워드고 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될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돌봄의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돌봄을 개인의 영역, 지금까지는 여성의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지는 영역으로 보았다면 그러니까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책이 어떤 수준이냐면 뭐 이렇게 지원책을 마련해 놓으면 뭐 그러니까 뭐 전업 주부는 뭐 몇 시까지 맡길 수가 있고 뭐 그러면 워킹맘들은 뭐 또 그걸 못 맡길 수가 있고 그래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왜 일도 안 하면서 너가 왜 어린이집 보내가지고 왜 나를 우리 아이 못 맡기게 하느냐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형편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약간 정말 확 놀랄 정도로 예. 정말 한 몇 개월만 지나면 시스템을 잘 갖춰가지고 사회적으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요. 저 패러다임을 확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이제 기대를 좀 해볼 텐데 정말 아이 낳고 또 살림하고 아이가 커서 결혼하는 모습을 또 지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네네. 뭐부터 하나씩 좀 바꿔가야 될까요? 이제 천천히 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요.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되고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사회 문제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계청에서 4년에 한 번씩 생활시간 실태조사를 하는데 2014년에 한 결과를 보면 맞벌이 가구에 남자는 40분 일을 했고요. 여자는 194분을 했습니다. 4.4배 정도를 여자가 일을 많이 한 거로 나타나는데 네. 동일한 조사로 덴마크는 186분을 남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94분 여자가 하고 남자가 만약에 186분을 하면 여자도 행복하고 남자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이런 이상적인 세팅들이 만들어질 텐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가능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는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좀 남자들이 굉장히 이 집안일하는 것에 대해서 릴럭턴트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조금 구조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직 우리나라가 너무 장시간 노동 간행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적어도 저는 정시퇴근 정도가 준수된다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아이를 키우는 아주 힘든 시간 그 시기에는 남성들도 같이 아이를 돌보는 육아휴직제도 예.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확실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까 맞벌이를 해도 3배 이상 보통 맞벌이를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맞벌이 안 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전업으로 해도 그러니까 남성이 주부예요. 예, 예. 그래도 여성이 더 집안일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게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네. 거잖아요. 그 아까 저 덴마크 얘기하셨는데 남성 육아휴직 네네. 이게 좀 우리 사회도 네. 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네. 스웨덴에 왜 그 있잖아요. 그 라떼 파파? 음. 그래서 라떼를 딱 먹으면서 유모차 쫙 몰고 아이를 기르는 아빠? 그 모습 왜 우리는 못 봅니까? 아직까지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휴가를 아껴서 일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풍토에 있다라는 거죠. 일벌레에 관한 어떤 높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니까 일반 어떤 민간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다 썼다라는 것은 굉장히 스스로가 어떤 이제 승진에 관한 욕망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이 예, 되는 예. 거예요. 집안 생활에 충실한. 네네. 이제 제가 무슨 뭐 저렇게 집안일 충실한데 뭐 출장 가겠어? 야근하겠어? 이런 식의 접근을 하니까 그 지점이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건 분명히 느껴집니다. 근데 네, 그런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없는 구조로 가려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에서 상층부 공무원의 1, 2, 3급 공무원 그다음에 어떤 회사의 임원들, CEO들은 거의 다 뭐 99.9%가 다 남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남성 중심 문화가 지배적인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항을 대해서. 여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지점부터 고쳐 나가야지 정말로 있는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고 네. 정말로 이제 유모차를 끌면서 아주 뭐 커피도 한 잔 마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
카페에서 남자들끼리 유모차 끌고 와가지고 막 수다도 수다 떨 수 떨고. 있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죠. 네.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243명 정도. 2016년에 비해 보자면 거의 한 50% 넘게 이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요거를 좀 다시 뒤집어 보면요. 12,400명 정도를 태어난 아이 38만 5천 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0명 중에서 3명만 썼다는 얘기고요. 또 기간을 또 따져보면 아주 더 재밌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육아휴직이 1년 이렇게 쓰는데 남자들이 쓰는 육아휴직은 3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좀 갈 길이 먼데 그래도 정책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최근에 좀 한 걸 보면 남성들이 좀 육아휴직을 더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육아휴직 쓰는 기간 중에서 첫 3개월 정도는 통상임금 100% 그래서 200만 원 정도씩은 이제 그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혁신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조금 또 사회학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면 다른 어떤 OECD 국가랑 비교해보면 너무 낮은 액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임금의 100%를 주게 하고 아버지 할당제 쓰게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투자와 이런 것들이 남성 육아휴직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좀 더 써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를 아내랑 얘기를 좀 많이 했었었고요. 내가 이러이런 상황이니 우리 아이를 내가 한번 키워보자. 그래? 그러면 당신도 육아휴직 한번 해봐. 이런 대화를 아내랑 많이 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없다가 저한테 중요하진 않았고요. 우리 가족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놀이방 청소를 제일 먼저 시작하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좀 애들 방 청소하고 있습니다. 살림과 육아는 함께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빠가 함께 하니까 저도 이제 가족이 됐고 좀 더 행복해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제 육아휴직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교수님. 아빠들이 일하다가 힘들면 그 아이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동영상 연결해가지고 아빠 사랑해요 막 왜 그 동영상으로만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마 육아휴직 쓰는 거에 조금은 그래도 조금 넉넉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중소기업 같은데 그런 데는 그림의 떡이죠. 아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삶을 찾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정말 일과 양육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그 갈래길에 서 있는 네, 네. 이런 현실 안타까워요. 네. 네, 교수님. 이제 보통 굉장히 개인적으로 약간 좀 비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육아휴직하고 돌아오면 일 못한다, 늘어져 왔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사실 여성들 중에서 법이나 제도 현실적으로 다 가능한 곳 공무원 그다음에 교사 이런 경우에는 거의 육아휴직하고 거의 100% 다 돌아오거든요. 이제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아휴직을 하고 쓰는 것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곳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도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좀 생각해 봐서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칭찬하지 말고 아까 오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일벌레가 문제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만 열심히 하는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이제 창의적인 사고인데 그 창의적인 사고는 아이를 키우면서 더 유연한 사고, 그다음에 행복한 마음 이런 것들 속에서 다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기발한 아이디어도 좋고요.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셔도 좋고 생각하시고 있는 거 한 개씩 좀 풀어놔 주시죠. 예.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 우수 기업은 다 영업이익, 매출액으로만 판단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기업상 이런 거는 육아휴직을 얼마나 잘 쓰는 조직인가, 성평등이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진 조직인가, 그것을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상을 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집니다. 네, 교수님. 네,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저도 우리가 이제 보통 기업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기업 평가할 때 육아휴직 그 전체 몇 사람이 썼는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중요한 거 성별로 어떻게 썼는지, 그다음에 진짜 남성들 육아휴직 기간은 어느 건지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좀 평가하고 좀 공시하고 이런 제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르웨이에 있는 육아휴직 남자들이 다 쓰거든요. 네. 이유는 소득 대체가 100%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아니 우리나라에 재원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재원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과감히 투자해서 더 육아휴직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정말 행복한 사회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소통 정통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